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남편과 하마터면 이혼을 할 뻔했던 위기를 넘겼습니다. 별다른 다툼 없이 잘 살고 있던 부부도 누구나 몇 년에 한 번씩은 이혼의 위기를 겪는다고들 하던데요. 저는 그게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남편과 저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로 말이에요. 저희 부부의 싸움을 촉발시킨 건 다름 아닌 최근에 이혼을 한 시숙의 생일상 문제였습니다. 덕분에 하마터면 시댁에는 큰아들에 이어서 둘째 아들까지 줄지어 이혼을 할 뻔했지 뭐예요. 도대체 그 문제의 생일상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올해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벌써 10년이나 흘렀는지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지경이네요. 이혼의 90%는 결혼한 지 1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오래 사귀고 서로를 속속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커플들도 결혼해서는 몇 달 살지도 못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저와 남편도 결혼했던 초반에는 정말 미친 듯이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우리는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서로 운명의 짝이라는 생각에 한 결혼일 텐데 막상 한 집에서 24시간을 함께 보내려니 부딪히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죠. 사소하게는 빨래 바구니에 양말을 뒤집어 넣는 습관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서로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발언까지도요. 저희는 짧게는 하루를 싸우기도 했고 길게는 한 달을 넘게 같은 주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서로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이었죠. 그리고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 10년의 시간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헤어지지 않을 거라면 서로 이해할 건 이해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기로 한 거죠. 어지간해서는 서로의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뻔히 알고 있으니 이제는 다툴 일이 잘 없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남편이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딱 지금 같은 경우였죠. 여보, 이번 주말에 당신 별다른 스케줄 없지? 이번 주말? 갑자기 그건 왜? 아까 낮에 아버지가 전화하셨는데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면 언니네랑 다 같이 가까운 근교에 바람 쐬러 가는 거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또 어디 가던 맛집이 있으신가 봐. 그래? 알았어. 가는 게 뭐가 어려워? 저희 친정은 평소에 식구들끼리 사이가 다 좋아서 어디를 놀러 가도 같이 가고 맛있는 걸 먹어도 함께 먹는 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가족 모임이 불편하고 싫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남편은 그런 경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친정에서 모이자고 하면 쌍수 돌고 환영하는 편이었죠. 그럴 만도 한 게 남편은 원래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고 저희 아버지와 형부 2명이 모두 주당이라 남편과 아주 죽이 잘 맞거든요. 오히려 잦은 가족 모임에 질색하는 건 술을 싫어하는 저희 엄마였죠. 거기다가 술을 마시면 운전은 전부 여자들이 하지 먹는 데 들어간 식비도 대부분 저희 아버지가 계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모임 회비를 냈어요. 남편으로서는 마다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당신 다음 주에 시간 돼? 다음 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없으면 본가에 갔다 오자고. 우리 어머니도 다음 주에 한번 오라고 계속 그러시더라. 갈 수는 있는데 그걸 꼭 다음 주에 가야 돼? 왜? 가기 싫어? 친정에 한번 다녀왔으면 공평하게 시댁에도 한번 다녀와야지. 바로 이런 식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에 뭔가를 하면 시댁에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그놈의 공평 타령 때문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남편이 친정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니까 저도 시댁 모임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실 테지만 저희의 속사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셨나 보다 싶어서 그 다음 주에 곧장 시댁에 가고는 했죠. 하지만 정작 시댁에 도착해서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가 봐도 자다가 일어난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도 없이 여기까지는 웬일이냐라고 되물으셨거든요. 그런 일이 몇 번 있고 나서는 저를 보기에 뻘쭘해진 남편이 미리 간다고 전화를 드리기도 했지만 상황이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이랑 여행을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댁에 와도 집에 아무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남편이 가자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물었죠. 뭐야? 어머님이 다음 주에 오라고 하셨다며. 그런데 왜 여행을 가셨대? 나한테 말씀하시고 깜빡하셨나 보지. 당신 나한테 사실대로 털어놔봐. 정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 그러자 제 추궁에 견디다 못한 남편은 이실직고하듯 변명을 해댔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가 꼭 어느 날짜에 오라고 하신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장인 장모님이 딸이랑 사이가 보고 싶으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보고 싶지 않으시겠냐면서요.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할 것이지. 남편의 공평 타령은 온갖 부분에서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하긴 했었어요. 결혼하면 부부 사이의 모든 똑같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해. 옛날 사람들이 여자는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다 어쩐다 하는데 나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봐. 서로 각자 집에서 귀하게 자란 아들딸이잖아. 남녀 차별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집에는 없는 말이야. 결혼하고 나면 우리는 양가의 모든 똑같이 하자. 주는 거든 받는 거든. 알았지?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나쁜 얘기는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대찬성이라고 말했죠. 사실 이 동네는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여자는 출가 외인이다 소리를 아직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지천에 널렸고요. 자연히 우리 또래 남자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남편이 먼저 나서서 저런 얘기를 해주니 좋았죠. 이렇게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내가 남자를 잘 봤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 뒤부터 남편의 공평 타령은 시작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 생신에 용돈으로 100만 원을 보내면 시댁에도 꼭 100만 원을 보내야 했고 친정에서 모임을 2번 했으면 시댁에서도 꼭 모임을 2번 해야 했죠. 물론 양가의 용돈을 보낼 때도 공평하게, 여행을 갈 때도 공평하게. 이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용돈이나 선물 같은 문제야 저도 똑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굳이 안 해도 될 일인데 공평하게 한답시고 버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지독한 장염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컨디션이 안 좋다 싶더니 증상이 도무지 나아지지를 않아서 결국 병원에 가니 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흰죽만 먹고 푹 쉬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기어이 시댁에 영화를 보러 가야 한다지 뭐예요? 네,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 친정에서 같이 모여서 영화를 봤었거든요. 요즘은 최신 개봉한 영화를 돈만 내면 집에서도 TV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 기억이 좋았는지 시댁에서도 같이 하고 싶다며 가기로 했었던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장염까지 걸린 사람이 꼭 필요한 일도 아니고 굳이 시댁까지 가서 영화를 봐야 한다고 우기는 게 전 이해가 되지 않았죠. 누가 가지 말자고 했어. 당신 아프니까 그냥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에 가자니까. 아니야. 나 약 먹고 났더니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 괜찮기는
개뿔이요. 화장실을 아직도 30분에 한 번씩 들락거리고 이마에는 이 엄동설한에 집안에서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으면서요. 저는 결국 남편을 말리는 걸 포기하고 제가 운전을 해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사정을 들은 시어머니가 오죽했으면 저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한 바가지 하시더라고요. 차마 제가 있는 앞에서 대놓고 하지는 못하시고 제가 없는 틈을 타서 하신 말씀이시지만요. 저 꼴을 두고 보고 있는 거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워낙 좋아했고 저도 저희 부모님이랑 노는 게 좋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요. 가끔씩 저를 열받게 할 때가 있어도 친정 모임에 가면 남편은 저희 엄마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해서 막내 사위 노릇을 열심히 잘했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진서방이 조금 설득선이가 없기는 한데 그 정도는 네가 그러려니 해라. 단점 없는 사람 어디 있겠니 하면서 웃으시고 말았죠. 그리고 저 역시도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만나는 게 별로 불편한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희 앞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형님인 저희 시숙 문제였어요. 하루는 시댁에 갔더니 아주 집이 발칵 뒤집혀져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도 아주버님네는 부부싸움이 잦았거든요. 제가 시집 온 이후로 기억하기는 아마 명절에 아주버님과 형님이 다투지 않고 시댁에 함께 온 게 5손가락으로 꼽기도 힘들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어린 자식까지 있으니 대충 참고 그냥저냥 사시나 보다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진 1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소송을 하니 많이 하다가 결국은 이혼 도장을 찍고 이제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좀 왼수 같은 놈. 내가 커놓고 놈한테 대단한 게 뭘 바란 게 있어? 지 마누라랑 싸우지 말고 자식 잘 키우면서 제발 이혼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나 당부했는데 기어이 이혼을 하고 왔다고. 어머니 한 그만 내세요. 형도 참이만큼 참다가 그런 거겠죠. 이제 와서 화낸다고 뭐가 달라져요. 어머니 혈압만 오르시지. 어릴 때부터도 그렇게 사고를 쳐대더니 하다 이제는 자식놈 이혼하는 꼴까지 보게 한다며 머리를 싸매고 누우신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실 아주버님이 어릴 때부터 자잘한 사고를 많이 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속을 뒤집어 놓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남편이 아주버님이 못한 자식 노릇을 하느라 효자병이 걸리기도 했고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이제 와서 속 끓여봐야 뭐 하겠냐고 하던 남편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형수님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자식도 있는데 좀 참고 살지. 너무하긴 아주버님이 너무하시지. 솔직히 내가 형님이었어도 이혼했겠어. 하고 혼내 술 드시지. 그렇지 않아도 폐암 가족력도 있는데 형님이 아무리 끊으라고 말해도 하루에 2갑씩 피우시지. 가족들 다 있는 데서도 담배 피우시잖아. 그건 그래. 그놈의 담배 좀 끊으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안 되나? 그럴 거면 건강하게라도 하든가. 그래 놓고서는 맨날 아프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회사도 1년도 못 다니고 관독에 있으고. 뻥님 말 들어보니까 최근에는 출근한 날보다 집에서 노는 날이 더 많으셨다더라. 이걸 누가 이해해? 제가 하는 말에 뭐라고 반박을 하려던 남편은 결국 입을 다물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제가 하는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저 어휴 하면서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더 웃긴 건 그래놓고 오히려 이혼하자고 큰 소리를 친 게 아주버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봐야 네가 정말 이혼할 수 있겠어?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본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댁에서 본 얼굴은 아주 반쪽이 되어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내가 자기 없으면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오히려 이혼해서 잘 됐어. 나도 더 이상 물주 노릇 안 해도 되고 속 편하지. 이런 소리나 하고 있더라고요. 굳이 따지자면 물주 노릇은 이혼한 형님이 하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무튼 행실이 답답하고 한심한 것과 별개로 얼굴을 보니 안쓰럽기는 했어요. 자식도 형님이 데리고 가는 바람에 이제 애 얼굴 보기도 힘들어질 테고요. 남편도 그 점이 제일 신경이 쓰이는지 그 뒤로 내내 밤에 밤잠을 잘 못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인가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요즘 아주버님이 전화를 도통 안 받는다고 계속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게 신경이 쓰이면 아주버님 댁에 한번 가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반색을 하면서 알겠다고 얼른 자키를 챙기더라고요. 출발하기 전에 저는 어제 봐온 찬거리로 밑반찬 몇 가지를 얼른 만들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아마 집살 라면만 먹고 사실 게 뻔했거든요. 그간의 행실로 봤을 때 아주버님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도 시어머니가 안 계시면 오히려 형님 밥을 챙긴 건 제 남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형, 우리 왔어. 문 좀 열어봐. 아주버님, 저희 왔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가는 길에 미리 전화를 드려도 아주버님은 도통 전화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주말이라서 분명 집에 있을 게 뻔한데 저희는 문 앞에서 한참 문을 두드리고 서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집 현관 비밀번호를 전달받던 그 순간 거의 10분 만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재수 씨까지 오셨네요.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형 설마 또 술 마셨어? 일단 비켜봐, 좀 들어가게. 남편은 폭풍 같은 잔소리를 퍼부으며 아주버님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남편의 뒤를 따라 들어갔죠. 문을 열고 나온 아주버님의 꼴은 그야말로 거짓꼴이었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에 감지도 않은 머리, 온몸에서 나는 술 냄새까지. 동네 노숙자도 저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은 몰골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야말로 입을 다물 수가 없었거든요. 진짜 형이 사람이야? 심한 꼴이 대체 이게 뭐야? 세상에나. 아주버님, 이게 다 뭐예요? 요즘 인터넷에 그런 글 많이 뜨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거요. 거기다가 고독 사신 분들도 많고요. 아주버님의 집 상태는 딱 인터넷에서 봤던 바로 그런 집이었습니다. 옆집에서 신고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은 상태 말이죠.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빨래는 얼마나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건지 퀴퀴한 냄새가 나고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를 안 한 냄비며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서 안에서 음식들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제 예상대로 컵라면 용기와 나무젓가락, 배달 피자 박스들이 쓰레기와 함께 나뒹굴고 있었고요. 방은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굳이 안 봐도 알만했습니다. 음식물을 저렇게 놔두니 이 추운 겨울철에도 초파리가 꼬여서 얼굴에 성가시게 달라붙더라고요. 남편 혼자만이었다면 모를까? 저에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조금 그랬는지 아주버님은 머쓱한 얼굴로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나 같아도 내 남편이 저러고 있었다면 벌써 도망가고도 10번은 더 도망갔을 것 같더라고요. 자식은 형님이 키운다고 데려간 게 진짜 천만다행이다 싶었죠. 이런 집에 아이까지 두고 갔으면 애는 어떻게 됐겠어요? 형님도 그걸 뻔히 알고 있으니 데려간 거겠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제대로 먹지도 않은 음식들이 그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욕을 해대며 아주버님 집에 쓰레기를 함께 치우고 있는 사이 저는 냉장고 안에 썩은 음식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가져온 음식을 넣을 자리도 없었거든요. 덤으로 주방 주변 식탁 위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의 설거지를 마쳤고요. 솔직히 벌레가 알까지 까이는 냄비를 치울 때는 저도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제발 정신 차리고 살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그날 예정에도 없던 중노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주말에 시간이 날 때마다 시장을 봐서 밑반찬을 만들고는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불쌍하기도 해서였죠. 차라리 보지 않았더라면 나았을 텐데 이미 아주버님이 살고 있는 그 꼴을 보고 나니 도저히 그냥 있기도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남편과 같이 가져갈 때도 있었고 혹은 남편 혼자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찬을 만들어드린 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기 시작하자 나중에는 남편도 주말이 되면 오늘은 장 보러 안 가? 라며 당연한 듯 묻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처음에는 저에게 고맙다며 재수 씨한테 괜히 패만 깨친다고 문자를 보내오고는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도 싹 사라졌고요. 하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전히 제 마음이 편하자고 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그 말을 저는 얼마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찬을 해다 놔둔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 생신이 있어서 저희는 시댁에서 모처럼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동태탕 제가 얼큰하게 끓였어요. 아이고, 고생 많았다, 아가. 내가 요즘은 뭘 먹어도 먹는 게 아니야. 입맛도 없고. 시어머니 생신에는 나가서 외식을 할 때도 있었고 시간이 여유로울 때는 제가 집에서 생신상을 직접 차릴 때도 있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회사 일이 몰릴 때면 저도 야근을 해야 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올해는 제가 생신상을 직접 차렸어요. 이번에는 시간이 맞기도 했고 어머님이 제가 하는 음식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특히 얼큰하게 끓인 동태탕을요. 아주버님이 이혼하신 이후로 영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다고 하시길래 모처럼 실력 발휘 좀 했죠. 확실히 이혼 후의 첫 생신 자리는 썰렁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형님이야 원래 이런 자리에 잘 안 오시긴 했는데 이번에는 제잘거리란 조카까지 없으니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죄인이라도 된 마냥 푸석한 얼굴로 말없이 밥술만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가 제가 봐도 불쌍해 보이기는 했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분위기를 띄우겠다고 오히려 더 오버를 하면서 밝은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동태탕 진짜 맛있네. 어머니도 입맛에 맞으시죠? 많이 드세요. 이거 이 사람이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끓인 거예요. 어머니 요새 너무 살 빠지셨다고요. 맞아요, 어머님. 그러다가 진짜 쓰러지시겠어요. 요즘 너무 마르셨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건데. 고생은 오히려 너희가 하는구나. 평소에는 그렇게 의사가 나한테 다이어트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해다더니 팔자에도 없던 다이어트를 이 기회에 하게 생겼지 뭐냐. 아이, 그만 좀 하세요. 이만하면 형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식기 전에 얼른 드시고요. 여기 깻잎전도 어머니 좋아하신다고 만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서도 아주버님을 노려보느라 바쁘셨죠. 남편은 아주버님 편을 들면서 둘 사이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더 수다스럽다 싶던 남편이 오바가 지나친다 싶더니 아주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맛있으셨죠? 이 사람 음식 솜씨 진짜 끝내주지 않아요? 그래, 치미네미 음식 솜씨야 뭐 입댈 일이 있겠니? 네 덕분에 내가 아주 맛있게 먹었어. 고생했다. 고생은 무슨요. 어머니만 맛있게 드셨으면 됐어요.
다음 주에 형도 생일이잖아요. 바깥 음식 먹어도 별로 맛이 없는데 우리 그때도 괜히 나와서 돈 쓰지 말고 집에서 상 차려 먹어요. 당신도 괜찮지? 남편이 참 눈치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다못해 저와 미리 의논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시민애미 귀찮게 뭐하러 또 집에서 먹어. 됐어. 그냥 나가서 사 먹자. 아니에요. 이 사람 음식하는 거 좋아해요. 저도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 이 사람이 해주는 음식 맛있고 속도 편하고요. 당신이 다음 주에도 실력 발휘 한번 해봐. 알았지? 나 기대하고 있을게.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시며 남편을 만류했지만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진 제 얼굴은 보지도 않고 혼자서 이미 결론까지 다 냈더라고요. 누가 보면 아주 자기가 음식하는 줄 알았겠어요? 이만하게 싫다고 할 수도 없고 분위기는 얼떨결에 제가 생일상을 차리는 걸로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상황 파악을 했는지 저를 보면서 묻더라고요. 당신 대체 왜 그래? 왜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뭐 기분 나쁜 거라도 있어? 그걸 지금 몰라서 묻고 있는 거야. 아주버님 생일상 차리는 걸 왜 당사자인 나한테 묻지도 않고 당신 혼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해? 그것도 시어머니랑 아주버님도 모두 계신 앞에서.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하라고. 통보라니. 말을 왜 그렇게 해? 그건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나온 말인 거지. 나는 당신 음식 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고. 당신도 오늘 봤잖아. 어머니랑 형이랑 당신 음식 너무 좋아하는 거. 밥도 한 공기 다 비우시고.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이건 지금 다른 얘기지. 그런 소리를 할 거면 적어도 나랑 미리 의논을 했어야지. 당신이 음식 만들 거 아니잖아. 그런데 남편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시속 생일상 좀 차릴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형이 불쌍하지도 않아? 뭐 대단한 거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차리면 되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해? 간단? 간단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혼한 시속 불쌍해서 지금까지 반차를 몇 번을 해다 날랐어. 그건 그새 다 잊어버렸어. 알지, 당신이 고생한 거. 근데 당신 음식 솜씨가 너무 좋은 걸 어떡해? 미역국에 형이 좋아하는 생선구이랑 반찬 몇 가지 정도만 해줘.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부탁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뭐든지 공평하게 하기로 했잖아. 나도 얼마 전에 장모님 생신 때 가서 장모님 좋아하시는 버섯 고기구이 했잖아. 당신 이런 것도 며느리 도리인 거 알지? 네. 우리 엄마 생신 때 남편이 음식을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양념까지 다 해서 만들어둔 버섯 고기구이를 불판에 굽기만 한 거지만요. 이 와중에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공평이야 어쩌고 며느리 도리가 어쩌고 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차라리 벽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싶을 정도였죠. 저는 남편과 더 설전을 벌이는 대신에 그저 웃으면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며 역시 당신은 대화가 잘 통해서 좋다는 둥 헛소리를 해댔죠. 일주일 후 저는 약속했던 대로 시댁에서 아주버님의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그것도 전주에 있었던 시어머니 생일상보다 더 성대하게요. 오죽했으면 시어머니 눈에서 휘둥그레줄 정도였어요. 퇴근하고 바로 시댁으로 돌아온 남편은 눈앞에 생일상을 보고는 입이 해벌쭉 벌어지더라고요.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라고. 자기 말 듣길 잘하지 않았냐고 셀프 공치사를 하면서요. 그렇게 남편이 대만족을 한 시숙의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딱 2주의 시간이 지난 뒤 저는 남편에게 통보를 했어요. 여보, 내일 모레 우리 둘째 언니 생일인 거 알지?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하기는 둘째 형 생일이 우리 형 생일이랑 가깝기는 했지. 남편은 다가올 사태를 전혀 모른 채 그저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미리 장 좀 보고 생일상 준비해놔. 잊어버릴까봐 내가 미리 얘기해주는 거야. 방금 뭐라고 했어? 장을 보라고? 생일상? 그제서야 남편이 핸드폰에서 시선을 떼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눈에 의문이 가득하더라고요. 자기가 들은 말을 순간 이해를 못한 눈치였어요. 저번에 아주버님 생일상은 내가 차렸잖아. 이번에 우리 언니 생일상은 당신이 차려야지. 아니, 나는 요리를 잘 못하잖아. 내가 어떻게 생일상을 차려? 무슨 말이야. 우리 양가에 전부 공평하게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요리는 하면 할수록 느는 거야. 당신이 차렸다고 하면 다들 정성에 감동해서 먹는 거고. 생일이 뭐 별거야. 미역국에 우리 언니 좋아하는 제육볶음에 반찬 몇 가지 하면 되는 거지. 부탁해. 기대하고 있을게. 생각지도 못했던 제 말에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요리를 이라고 몇 번 궁시렁거리기는 했지만 제가 궁평이라는 말을 꺼낸 순간 본인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지금까지의 남편의 궁평 타령이 웃겼던 건 자기 편할 때만 강조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뭔가를 하면 본인의 집에도 당연하다는 듯 아득바득 할 때는 언제고 본인 집에 뭔가를 했을 때에는 전혀 태도가 달랐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집에도 똑같이 하자고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입을 싹 닦았죠. 한마디로 내로남불식의 궁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모르는 척하면 모르는 척 하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는 했습니다. 저는 똑같이 유치하게 굴고 싶지도 않았고 굳이 싶은 마음에서요. 이번이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궁평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고요. 거기다 남편은 아주버님이랑 달라서 막상 또 요리를 시키면 어느 정도 하기는 했거든요. 자취생활을 오래 해서 그때는 혼자서 곧잘 해먹기도 했고요. 제가 말한 대로 장을 봐놓기는 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남편은 설마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장만 봐두면 요리는 진짜 제가 할 거라고 믿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기대를 무참히 깨버렸습니다. 여보, 일어나. 우리 점심 식사하기로 했잖아. 지금 음식 시작해야지. 점심까지 시간 맞춰서 가져가지. 한참 정신없이 홈나라에 가 있는 남편을 새벽같이 깨웠더니 깜짝 놀라서 일어나더라고요. 평소에도 아침잠이 많아서 출근하는 일이 아니면 제가 먼저 일어나기 전까지는 잘 깨우지도 않았었거든요. 남편은 몇 초간 상황 파악을 하더니 멍한 눈으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깨우고 방에서 마저 잠을 잤죠. 전에 아주버님 생일상을 차릴 때도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릴 때도 남편은 저처럼 방에서 쿨쿨 자고 있었거든요. 곧이어 부엌에서 우당탕탕 뭔가를 깨부수는 건지 별별 큰 소리가 다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끝내 한 번도 부엌에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이걸 진짜 제부가 다 했어요? 어머! 요리성 씨가 생각보다 괜찮았네요. 대박이지. 이 사람 자취를 오래 해서 은근히 못하는 음식이 없어. 제육볶음 맛있지 않아? 내가 둘째 언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특별히 주문한 거야. 그러게. 너무 맛있다. 제부 덕에 제가 호강하네요. 고마워요. 친정 식구들의 칭찬이 번갈아 가면서 쏟아졌습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도 생전 처음 보는 모습에 연신 신기해하셨고요. 그러자 처음에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피곤한 얼굴이던 남편도
쏟아지는 칭찬 세례에 곧 기분이 들떴는지 나중에는 자기 입으로 자랑도 하더라고요. 제가 또 시키면 곧잘 하는 편입니다. 하하하. 이러다 제 음식 솜씨에 반해서 다들 자꾸 생각나시면 곤란한데 말이죠. 진탕에서 생각날 것 같은데 제육볶음 간도 딱 맞고 어쩌면 이렇게 잘해요? 미역국수 다들 맛있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신랑이 시키면 막상 또 못하는 게 없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음번에도 다들 기대하고 있어. 그때는 더 진수성찬으로 차려올 거니까. 순간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버린 건 아마 그 자리에서 저만 눈치챘을 거예요. 멍하니 저를 돌아보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제가 큰 소리를 뻥뻥 쳤죠. 조금만 있으면 또 막내 언니 생일이잖아. 막내 언니는 뭘 제일 좋아했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잊지 말고 나한테 미리 문자 보내.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음식은 미리 연습 좀 해놔야 하니까. 어머, 내 생일에도 제부가 또 음식하게요? 네? 그게 당연하지. 우리 양가에 뭐든 똑같이 하기로 했거든. 대신에 내가 우리 시댁의 아주버님 생일상도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었다고. 안 그래? 제가 남편을 툭 치자 남편은 얼떨결에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분위기를 타는 바람에 그 다음 생일상도 당연히 저희 남편이 차리는 걸로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남편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설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막내 언니 생일이 되기 이틀 전 저는 또 남편에게 장을 미리 받으라며 언지를 주었죠. 그러자 남편이 울상해되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막내 처형 생일상을 차리라고? 그럼 진짜지. 가짜로 해. 저번에 그러기로 약속했잖아. 이번에는 그냥 당신이 차리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내가 메뉴까지 벌써 주문 받아놨는데. 당신 음식 다들 좋아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 음식은 정성이라고 몇 번을 말해? 막내 언니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여보, 미안한데 이번엔 그냥 나가서 사 먹자. 나 너무 피곤해서 그래. 요즘 회사 일도 많은 거 알잖아. 이번에도 제가 또 진심이라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된 남편은 갑자기 세상 불쌍한 척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했던 말을 똑같이 되돌려줬어요. 사 먹는 음식 당신 안 좋아하잖아. 나가서 괜히 헛돈 쓰지 말고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자. 나도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 당신 음식이 맛있더라. 남편은 제 말에 뭐라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도 엄살을 피우며 회사 일로 피곤하다고 징징거리는 탓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대신에 그런 외식하는 걸로 합의를 봤고요. 저는 친정 식구들을 이끌고 남편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막내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소고기였는데 툭불 한우 가게로 갔죠. 아주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대더라고요. 실컷 밥을 먹고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계산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딸이니까 본인이 쏘시겠다면서요. 원래도 저희 아버지가 보통은 계산을 하시고는 했어요. 아버지가 잘 버시니까 형부나 제 남편도 사양하는 척 몇 번 하면서 얻어먹는 게 보통이었고요. 평소 같았더라면 저는 아버지가 계산하시도록 놔뒀겠지만 이번에는 말렸습니다. 오늘 식사는 이 사람이 쏠 거예요. 본인이 생일상 차리기로 했는데 미안하다고 대신 외식비 쏘기로 했거든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어? 신서방 부담스럽게 그냥 아버지가 내라고 해. 네? 부담스럽기는 우리 신랑 이 정도로 낼 수 있어요. 당신 부담스러운 거 아니지? 아닙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요리 안 하는 대신 먼저 외식하자고 했거든요. 제가 내야죠. 왜? 남편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지갑에 본인 카드를 꺼내고 카운터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식구들에게 먼저 나가 계시라며 손짓을 하고는 계산서를 챙겨서 남편에게 전달했죠. 그리고 점점 말이 없어지는 남편에게 잘 먹었다고 고맙다며
한 마리 덧붙였습니다. 여보 고마워. 식구들 다들 너무 맛있었다고 하더라. 잘 먹었으면 됐지 뭐. 흐흐.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눈으로는 연신 나온 금액의 총액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온 금액에 충격을 받았는지 나중에는 점점 목소리가 쪼그라들더라고요. 그나마 큰언니 내외는 이번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불참한 건데 말이에요. 큰언니네까지 참석했으면 아주 기절초풍했겠다 싶었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하기 너무 잘했다니까. 당신이 사위노릇 이렇게 제대로 해주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으슥한지 몰라. 하하하, 그래. 흐흐하. 얼굴은 웃고 있지만 눈은 울고 있는 남편 앞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이래서 모든 양가가 공평하게 해야 한다니까. 당신 말대로 하니까 서로 기분 나쁠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친구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을 지경이라니까. 참, 다음 달에는 우리 큰언니 생일인 거 알지? 뭐라고? 큰언니 생일 때는 외식하지 말고 집밥 먹자. 오늘도 맛있긴 했는데 너무 비싸잖아. 큰언니 생일 얘기를 꺼낸 그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아주 사색이 되는 장면을요. 남편은 이제 표정 관리를 할 생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놓고 아주 울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에서 두 손을 모아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갑자기 무슨 말이야. 잘못이라니. 내가 다시는 생일상 얘기 안 꺼낼게. 진짜로 맹세할게? 아니야. 나 생일상 이렇게 서로 차려주니까 너무 좋은데 앞으로 쭉 하고 싶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제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말 안 한다니까. 내가 생일상 이번에 차려보니까 딱 알겠더라고.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지 말이야. 음식하는 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 저는 쉽게 받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저를 향해 남편은 한사코 싫다고 하는 걸 졸졸 따라다니며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 이틀 만에 저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맹세를 듣고 나서요. 그 후로 남편의 태도는 이전과는 딴판으로 달라졌습니다. 생일상 타령은커녕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아대던 공평 이야기도 아예 입 밖에 나오는 일이 없어졌죠. 호의가 권리인 것처럼 당연하게 시켜대던 아주버님의 반찬 셔틀도 이제 끝나게 되었고요. 사실 제가 반찬을 해드린다고 해서 이게 끝날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반찬을 해다 드리고 갈 때마다 집도 치워드리고 해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개판이 된 집안 꼴을 보니 제가 하는 일이 아주버님에게 과연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도 의심스러웠고요. 그리고 역시 사람은 역지사지를 해봐야 깨닫게 된다더니 이번에 결혼생활 처음으로 제가 버렸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법이 통하기는 한 모양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부 다 아주버님이 불쌍해서 해준 일인데 그걸 점점 당연하게 생각했던 남편과 아주버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애초에 남편이 저렇게 내로남불 짓을 할 때 초장부터 잡아서 교육을 시켰어야 했던 건데 제가 제 발등을 찍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남편 정신교육을 제대로 시키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거나 저희 남편이 반성이 빠른 사람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주버님처럼 반성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었더라면 아마 저희는 이 일을 계기로 이혼을 하게 되었겠죠. 부부가 서로 상대방에게 배려를 해주고 있을 때 그것이 배려임을 알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저는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아마 이번 일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일이 다 가정을 위한 배려였음을 알게 된 것 같고요. 하지만 내년에도 시어머니의 생일상은 제가 차리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제 음식을 드시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던 거지 생일상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니니까요. 물론 아주버님의 경우는 다르지만요. 아주버님은 아직도 혼자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반성하면서 본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함께 긴 시간을 잘 보내었던 부부라도 이렇게 이따금씩 조율이 필요한 문제가 생기는 건 피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생을 함께 살면서 아마 이런 일은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되겠죠?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는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말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